후반전 들어가겠습니다. 얘기하자면 이 4.3 사건에 대해서는 진짜 한두 시간 가지고 안 될 내용이죠. 근데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 많이 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당신들 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소중하죠. 근데 이게 전 제주도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은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4.3 사건 관련된 일을 해서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학자로서 4.3을 바라볼 때는 학자는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에 맞는 또 가설을 가지고 입증해 보이려고 많은 증거 자료들 대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논문의 결론을 내리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학자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4.3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 해석이 많은 독자들, 대중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으면 그게 통설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의 개인 학설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4.3 사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복잡하고. 정부에서 진상조사 보고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 때 이걸 확정을 하고, 당시 이 보고서 확정할 때 고건 국무총리, 그 다음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 배석한 자리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내지는 지난 정부가 조금 진보적인 때다, 그때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었다 해서 또 보수적인 분들은 또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서 이제 많은 또 헌법 소원 제기랄까 법적인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7건 전부 다 아무 문제 없이 이 진상 보고서가 남대로 정당성을 법원에서부터도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중에도 불만이 있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우들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바라보면 좋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려봤으면 합니다. 진상조사 보고서의 결론, 47년 3월 1일서부터 쭉 해서 48년 무장봉기, 그 다음 무력충돌, 토벌대 진압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거나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라고, 여기도 희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학살당한 사건, 무슨 그런 표현, 그게 희생당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나 그런 내용들 많이 얘기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쭉 3.1 사건 때 경찰, 미군정 당시죠. 경찰의 발포로 6명 죽고 총파업하고, 또 총파업이 이게 남노당이 주도했다고 여겨서 조병옥 경무부장은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인식하고 탄압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런 중에 또 50선거는 다가오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이제 눈앞에 와 있죠. 이에 대해서 이건 또 단독 정부다, 통일이다, 하면서 또 이제 무장봉기 일으키고, 이에 또 도민들이 호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이 됐고, 정부 수립 이후에 제주도는 마지막 남은 적성지대다, 여기를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이런 인식을 하는 속에 48년 그해 11월부터 아주 강경 진압작전이 펼쳐지면서 제주도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당시를 겪었던 분인데 좀 식자층이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제주도민의 정서를 잘 드러내 보였다는 글을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잠깐 여기 요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60년 7월 17일자에 그러니까 4.19 혁명 있고 난 다음에 좀 민주화의 분위기가 좀 있을 때, 숨통이 좀 트인 때 4.3 사건을 조선일보의 고창무란 분이 4.3 사건의 실상에 대해서 기고한 내용입니다. 고창무란 분은 4.3 사건 당시에 금융조합 이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식자층이죠. 이분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쭉 쓰여져 있는데, 외부에서 선전하는 바와 같이 제주도민이 빨갱이는 아니었다. 제주도 사람들이 무슨 지주 전호제도 없고 다 그만하게 살아가고, 그런데 무슨 그 빨갱이 이념, 사회주의 좌파 이념이 그렇게 강했을까? 물론 산에 올라간 사람들 좌파 성향이 있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또 무장봉기 일으켜서 4월 3일 날 경찰 지서 습격하고 그 우익 인사들 또 죽이고 이런 폭력을 벌였던 그거를 용납할 게 못 되죠. 상당한 잘못이죠. 물론 그 전에 1년 전에 3.1 사건 때 경찰이 발포하고 그다음 서북청년단이 들어와서 많은 그 테러를 일삼고 하니까 도민들이 상당히 그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민 전체가 빨갱이로 취급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한 수가 있었는가, 뭐 이런 데 대한 이 고창무 선생의 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되면 뒤에서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주도의 교육 수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다고 해도 제주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산에서 선동하는 대로 막 멋대로 따라다니거나 그럴 사람들인가. 물론 또 한편으로는 좀 교육의 이 수준 같은 게 높으니까 민족의식이랄까 계급의식 이런 게 좀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몰라도, 제주도민들이 그냥 무지몽매하게 산의 선동에 따라서 완전히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바라보는 외부의 인식이 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왜냐, 교육의 수준을 보니까 당시 소학교 이상 졸업생 비율이, 여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그 제주도가 교육도시라고 얘기하는 공주, 충주, 그 다음 뭐 양반고장이라고 얘기하는 안동, 이런 데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습니다. 소학교 이상, 지금 초등학교 이상 졸업생 비율인데 제주도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 이 고창무 선생 표현하는 게 일견 좀 이렇게 끄덕끄덕거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제주도 출신 아닌 분들은 제주 사람들 그러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앞에 보았던 신축교환 이재순환도 따지고 보면 좀 불끈하는 그런 기질이, 하필 그 타겟트가 천주교가 되었다는 참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불끈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제주 사람들. 뭔가 체념하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도저히 아니다 싶을 때는 일어서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고창무 선생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민의 이율배반의 심성이 방간한, 병성칠란, 이재순환, 일제시대 해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연장 속에서 4.3 사건도 그런 면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제시대 제주도 항일운동 가운데 사회주의 운동이 좀 셌다, 이 부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빨갱이 섬으로 모두를 빨갱이로 몰아붙일 수 있겠는가, 국가가 제주도민을, 이 부분은 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근데 제주도의 사회주의 운동은 무슨 그 소비에트 체제를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최종 목표보다는 뭐냐면, 제주도 사람들 자체가 자본주의나 그다음 그 유교를 기본으로 하는 반상 질서, 이런 그 신분의 구분, 이런 걸 좀 싫어하는, 그게 오히려 그런 데서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 다 그만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주의나, 특히 더 맞는 것은 더 얘기하면 아나키즘이라고 있죠.
무정부주의 거기에 더 맞아요, 제주 사람들이.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제주도의 항일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검찰의 정보 보고서에 보니까 제주도에 사회주의가 강한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특히 이 에리트들, 제주도에서 아까 교육 수준 보면 아시듯이 일제강점기에도 당시 그런대로 일제강점기 제주도에 해녀들도 물질 나가고 일본에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노동일도 하고 하면서 송금도 되어가지고 제주도 경제가 조금 그런대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숨통이 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있는 집안은 너나 할 것 없이 서울, 광주, 대구 이런 데뿐만 아니라 일본에 유학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가서 이 청년 지식인들이 많은 새로운 신사상을 접하게 되는데 사회주의에 많이 물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해방 후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지향으로 인민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제주도가 아주 좌파가 세긴 셌어요, 이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미국 당시 3년간 남한을 다스렸는데 미국으로 하여금 제주도를 좀 적성시했던 그런 면도 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제주도를 불온시했던 까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제주도가 그렇게까지 강경 진압의 대상이 되어야 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창문 선생은 계속 그런 지적을 여기서 쭉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4월 3일 무장봉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전개 과정에서 이제 6.25 전쟁 때 예비검소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만 5천에서 3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건 인구 통계 가지고 한 것이니까 거기에는 행방불명된 사람들, 일본 밀항했다가 또 59년 이후에는 북한으로 이제 북송이 많이 있게 되는데, 제주 사람들 많이 북한으로 갔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숫자도 포함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2만 명 가까운 숫자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신고되어서 이제 확정된 숫자가 14,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예. 숫자도 숫자지만 하여간 이게 2만 명이냐 몇 명, 이 따지는 것보다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갔는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4.3 사건이 폭발하게 되는 그 과정, 3.1 사건 이후에 계속적인 탄압에 시달렸던, 이런데 도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여기를 탁 건드린 게 남로당 이제 한라산이 무장대다,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과정에서 저는 주목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미군정 당국이 3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북한은 9월 9일 날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또 다른 정부를 수립해서 이제 분단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오히려 미군정 당시 때도 이게 탄압이 있고, 또 일부 서로 이제 충돌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이 정부 수립 이후에 48년 10월 특히 여순 사건을 거친 이후에 제주도에 엄청난 화력이 집중되면서 아주 강한 진압작전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이때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생 대한민국 정부, 그 다음 강력한 강대국인 미국이 3년 통치하는 이 시기에 4.3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은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서 출범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이게 비극적인 사태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몇 번의 계기점들이 있었다. 그때 그것들 잘 해결했으면 어땠겠는가. 역사의 가정이란,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도 역사 강의할 때 가정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가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왜냐, 이런 일이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유형의 일이 다시 일어나긴 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한테 반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매번 새롭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입니다. 반복은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스타일, 타입의 일이 또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 김익렬 연대장, 김달삼 사령관, 김달삼 그 무장대 사령관하고 평화협상 시도했던 그 기고문, 김익렬 연대장이 당시 48년 8월 달에 해임된 지 한 달 뒤에 써가지고 2달 뒤에 8월 달에 국제신문에 연재한 3회에 걸쳐가지고 연재한 그 내용입니다. 이게 48년 4월 말의 일입니다. 4월 말에 김익렬 연대장이 자청했다고도 볼 수 있고 미군정 당국에서 김익렬 연대장을 움직여서 김달삼이 있는 이 한라산 유격대 아지트를 알아내려고 김익렬 연대장을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김익렬 연대장은 이 양반은 충정으로 동족 상잔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한라산에 가서 무장대 사람들 만나가지고 거기 생포돼가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만나가지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올라갔습니다. 김달삼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돌아왔는데 이 연재 기고문 말림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김달삼 만나고 온 내용이다. 그 전에 왜 이렇게 됐는가는 쭉 다 써놓고 제일 마지막 내용에 자기가 만나고 돌아왔는데 미군정 당국에서 김달삼이 있는 아지트를 알았으니까 이제 너의 임무는 끝났다. 곧바로 그 아지트를 향해서 공격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익렬 연대장 기고문 마지막에 자기 집에 다이나마이트 폭탄이 날아들었다. 그러니까 김익렬 연대장이 거의 사기친 꼴이죠. 그래가지고 평화협상이 이게 결렬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평화협상이 강력한 그 미군정 당국이 이 평화협상을 인정하고, 글쎄요, 그래가지고 한라산에 있는 유격대가 내려왔을까? 그것도 또 하나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미군정 당국이 선무작전으로, 강경 진압으로 가지 말고 선무작전으로 갔다면 어떠했을까? 또 그 전에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6명 미군정 당국 경찰이 발포할 때 6명 죽었는데, 그 가운데는 북교 졸업하고 그때 당시 4월 달에 입학하더라고요. 오연중학교 바로 4월 1일 날 입학을 바로 앞둔 그 허두용이라는 그 어린 학생이 뒤에 총 맞고 죽었어요. 그 집안에서 천리할 때, 임요할 때 시신을 그걸 이제 수습을 해서 옮기는데 두개골 뒤에 그 총탄 구멍 나온 거를 확인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사람들 향해서 등을 향해서 이 총이 발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6명의 죽음에 대해서 미군정 당국이 사과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물론 남로당이 주동해서 총파업을 일으키니까 총파업 이게 문제다. 그래서 총파업을 막아내고자 사과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탄압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평화협상에 대해서 지금 그 김익렬 연대장이 나는 사살보다는 선무에 주력을 두었다. 동족상자는 상당히 민족적인 그런 그 충정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이분이. 내 눈앞에서 동족상자는 있을 수 없다. 이미 6.25 전쟁을 2년 전에 예견하고 있는 그런 발언 같습니다. 백범 선생이 6.25 전쟁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결국 분단은 남북 간의 전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예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익렬 연대장이 제도 와서 4.3 사건을 보면서 이미 민족 상잔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이 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김일성이 스탈린하고
그 모택동으로부터 다 도움받아가지고 거의 남침하다시피, 그 남침이죠, 남침. 예.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 최근에 소련 문서다 뭐다 나와가지고 다 우린, 예. 그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가정을 한다면, 이 벽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 4.3 사건 같은 이런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다면, 글쎄, 6.25 전쟁도 막아내긴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평화 협상도 안 돼요. 그 이후에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4.3 사건 때 선무작전이 결과적으로 채택된 것은 많은 사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49년 3월에 가서야 선무작전을 그때야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4.3에 대해서는 뭐 길게 과정이다 뭐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사진 쭉 나오고 한번 사진 설명 좀 하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느 동네 사람들인지 정확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미국의 그 메릴랜드의 그 국가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자료입니다. 50선거를 거부하겠다고 산에서 움직였는데, 마을 주민들이 50선거 거부다 뭐다 그런 정확한 취지는 모르고 산에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예, 청년들은 안 보이죠. 아녀자들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좀 순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때는 강경 진압작전이 펼쳐지지는 않을 때입니다.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자기네 친척이고 자기네 저 괜당이고 하니까, 산에가 올라간 사람들이 자기 다 알만한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들 생각해서 산 쪽이 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5월달 초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이후에 진짜 살육의 그 바람이 불었을 때 운전했던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익렬 연대장이 해임된 다음에 박진경 연대장이 부임했는데, 경남 남해 출신이죠. 이분은 미군정하고도 아주 그 가까운,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박진경 연대장을 좋아했다 그러는데, 이 박진경 연대장이 좀 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구연대, 나중에 11연대로 바뀌는데, 그 연대 내에 남로당 뿌락치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뿌락치들이 이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해버립니다. 암살했을 때 그 추도식이죠. 이게 계속 이 폭력이 한번, 그 3.1 사건 때 6명 죽은 이후에 탄압이 있고, 그 다음 4월 3일 날 한라산에 그 무장대들이 내려와 습격해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 50선거도 거부하면서 또 사람들 많이 가서 죽이고, 또 그 다음 저 토벌대에서도 토벌 과정에서 죽이고, 이게 폭력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폭력에, 물론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산에서 내려와서 죽이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비중으로 따지면 뭐 8대2다 내지는 9대1이다 뭐 이런 식의 비중 얘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간 사람을 죽이는 인명살상이 이 7년 가까운 시기에 그냥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뒤에 거 쭉 빼겠습니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국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전개되고 있을 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국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신축기관 이재순한 때는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최구석 군수가 대전군수 지내다가 자기가 밀란 일으키는 주범자가 될 것 같아가지고 도망쳐버리죠. 최 군수는 그래도 그 민군하고 교회 측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도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김창수 그 당시 제주군수인데, 제주 출신 아니고 이 사람 제주군수 지내는데, 이 밀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화북에 기생첩을 끼고 놀았어요. 미친놈이죠.
관리들이 그런 사태가 빚어질 때 교회 측하고 민간인들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관을 향해서 싸우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관이 잘못하면 관을 향해서 힘이 센 데니까 힘이 센 데를 향해서 한번 두들겨보고 해서 협소해도 안 되니까 결국 폭력적으로 관을 향해서 공격도 하는 게 어찌 보니까 민간인으로서는 그게 정당한 그런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청은 빠져 있다는 것이죠. 1901년 당시에 그때는 그래도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통치하고 신생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국가는 과연 4.3 사태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산폭도들이 와서 죽인 사람도 있고 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죽인 것 따로 산폭도 죽인 것 따로 구별해서 보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산폭도가 왜 생겼는가? 산폭도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뭘 내는가? 평화협상 저렇게 일개 군인이 청년 장교가 자기 목숨 내걸고 가서 그렇게 김달산 만나러 갔다 오는데 그거를 우려먹는 미국 군인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대한민국 신생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은 과연 제주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조병옥 박사는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 조 박사님은 우리 한국의 야당의 휴식적인 인물로 상당히 존경하지만 제주도에 있는 어른들한테는 별로 존경받지는 못합니다. 국가가 뭘 했는가에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요 사태에 진정을 지켜야 할 무한 책임도 국가가 있다. 물론 그 소요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강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애꿎은 일반 선량한 양민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가의 발언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에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요약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4.3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이번에 주교님이 십자가의 길을 저 4.3 공원에 가서 14,000명 그 돌아가신 분들 강명비라고 해서 그 마을별로 다 이름을 몇 년 몇 월 며칠 날 사망했다는 거 다 적어놓은 그 강명비 삥 둘러져 있는 데를 쭉 돌아다니면서 십자가의 길을 했습니다. 제가 뒤에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강명비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갑자기 4.3 영령 14,000명이 십자가의 길을 하는데 이렇게 호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는 사이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돌아가신 분들 경우에도 천주교 신자다 뭐다 이런 떠나서 같은 제주도민,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 이 4.3 사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건 간에 이 죽음의 내용을 보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집안에 누구는 산에 누가 와서 죽였고 또 우리 누구는 누가 경찰한테 군인한테 이거 손가락질 하나 밀골 해가지고 저 사람이 산에 누구하고 내통되어 있다. 이 손가락질 하나로 우리 집안을 죽여버렸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지금 마을별 조사 지금 쭉 이제 추가 진상조사 책임 맡아서 지금 시작한 지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신촌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수사건 제가 그거 조사하면서 막 푹받쳐 올라가지고 차수하면 다 살려준다고 해서 군인들이 쫙 소문을 내가지고 마을에 있는 민보단장 지냈던 유지급의 사람도 그 사람이 오히려 막 선동하다시피 다 살려준대. 그래가지고 청년들 조천중학원 다니던 사람들 그냥 다 신촌 초등학교 모이고 농업학교 3쿼터로 다 들어가는데 농업학교에서 선별해가지고 박성내 가서 그냥 다 쏘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가 할 일이냐 이거죠.
저는 뭐 이런 그 예가 너무 많고 또 4.3 사건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처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말로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걸 해결의 방향으로 가져가야겠는가, 어떻게 돌아가셨건 간에 그분네들이 그 시대,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잘못 만나서, 참 잘못 만나서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희생된 분들이다. 마침 희생자란 표현은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로 쓰는 표현인데 우리 진상조사 보고서나 특별법에도 희생자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제주도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희생된 분으로 그렇게 인식해주면 어떻겠는가. 이분들도 하나의 십자가로 그렇게 좀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제주도에서의 두 사건을 이제 되새기면서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의 억압, 분쟁, 군사적인 전쟁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명학살이 없는 세상에 살아야 함을 절감합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와 교회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강한 주체인가? 누가 누구를 감싸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가? 법과 절차, 국가 정책만을 따지면 국민과 강정 주민들은 누구에게 의존할 것인가? 왜 국가는 제주도민들끼리 싸우게 놓아두고 있는가? 평화와 대화의 해법을 통해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풀어나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제 순환 신축 교환과 4.3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가 강정을 끌어당기는 게 너무 멋대로 갖다 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걸 우리 신자분들은 같이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제게 주어진 아픔의 제주 역사 강의를 통해 이러한 사회와 역사인식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